오늘 인공지능 시대 1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라 저자이신 한태봉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태봉 저자님 소개를 잠깐 드리면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지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현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아직까지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여전히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정말 좋은 기업들은 다 해외에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건의를 해드려도 뭔가 애플, 뭐 아마존, 페이스북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뭐 그걸 굳이 사고 싶진 않아. 뭐 이런 느낌들.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뭔가 뭐 좀 알긴 아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까지 할 그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애널리스트들도 요즘에는 해외 주식 보고서를 많이 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금융업 경력이 20년인데 이걸 읽어보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읽고선 이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역사 뭐 이런 것까지 좀 엮어서 이렇게 손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할 목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뭐 그렇잖아도 요새 뭐 한 1, 2년 전서부터 그 한국인들도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그 붐이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좋은 종목들 찾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유명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일단 오늘 그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죠. 일단 제목에도 뭐 인공지능 시대 얘기가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제가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앞을 보고 이제 좀 만든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을 보고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2019년 7월에 그 소프트뱅크의 선정희 회장이 한국에 와서 한 말이 있죠.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올 연초부터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모든 신문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인공지능이 되게 막연하잖아요. 또 그렇죠. 일반 분들이 이제 들어보면은 인공지능? 그게 뭐지? 뭐 이렇게 좀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요것들을 조금 이렇게 딱 쉽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그 보통 1년에 한 번 그 CES라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올해는 1월에 이제 열렸는데, 올해 이 CES 2020의 슬로건이 재밌습니다. 슬로건이 인공지능을 우리의 일상으로.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이 뭔가요? 모두 이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좀 설명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와 비슷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최적의 답을 단숨에 찾아내는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과거에는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소프트웨어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인공지능은 고성능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뇌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찾아내고,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딥러닝,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결국 이제 지금 현재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의사, 변호사, 뭐 투자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직업들이 인기가 많은데, 이런 직업들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로직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 세계에서 이제 전문가로 평가받는 사람들의 능력을 분해를 해보면, 1차적으로는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그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서 이론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적으로 그 현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상황마다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가장 이제 최고의 그런 기술인데, 이제는 그걸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과 다른 점은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기억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엄청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판례 같은 거 이런 걸 엄청 빨리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병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의사가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인공지능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10년, 20년이 지난다면은
그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하는 기업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할 이 1등 해외 주식들 중에서 그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인공지능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확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미래에는 우리 사람의 일자리, 직업이 많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뭐 마부가 없어졌지만 자동차가 나왔고, 뭐 그런 식으로 농부가 없어졌지만 또 그거를 조작해서 기계를 조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직업이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희의 여가 시간도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사람의 직업이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여전히 사람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맞게 그만큼 또 인구수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직업이 확 없어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직업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느냐면 그것도 아닌 게, 인공지능 이전 단계인 자동화 단계에서 이미 그 은행들 사례를 보면요. 뭐 한국 4대 은행들, 메이저 4대 은행들 최근 5년 그 증감 현황, 인력 증감 현황을 보면요. 거의 5년간 15% 정도 인력이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직접 가서 송금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이 모바일 뱅킹. 증권사도 옛날에는 전화로 주문 냈는데 요즘에는 모바일로 그냥 주문 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자동화가 되면서 그런 인력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번에도 2020년에도 이제 그 4대 은행은 또 그 명예퇴직 받았는데 거의 평균 300명씩 한 그 은행에 이렇게 좀 명예퇴직이 진행되면서 계속 그 인력이, 직업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에서 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그 글로벌 1등 해외 주식을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두 개가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그 인식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서울 아파트가 지난 6년간 74.9%가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가 74.9%가 올랐거든요. 6년 동안. 근데 이제 그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2.9%가 올랐어요. 6년간.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은 공식이에요. 한국은 주식은 패가망신, 부동산은 자산증식. 여기 어떻게 공식처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국 주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로 눈을 돌렸다면 미국 나스닥 지수의 6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19%예요. 한국의 연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이 나스닥 지수 연평균 상승률을 9년으로 들리면 40%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서울 아파트와 미국 나스닥 지수랑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은 미국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글로벌 1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금적인 측면이죠. 요즘에 서울 아파트를 내 1억이 있어요. 살 수 있나요? 아, 요새 뭐 10억은 줘야 되잖아요. 한 7, 8억 이상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꼭 10억까지 아니라도 뭐 대출도 나오고 하니까 네. 좀, 그리고 평수 작은 걸로 하면 그래도 5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1등 해외 주식은 1,000만 원만 있어 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1,000만 원이면 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돈 가지고도 불리는 그렇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예, 예,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세금인 거죠. 특히 거액자산가들. 제가 서울에 10억짜리 집이 한 채 있어요. 근데 10억이 이제 더 있어. 더 생겼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산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양도세가,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게 되면은 요 양도세 최고 과세율이 53%예요. 제가 가져가는 이익보다 정부가 가져가는 이익이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보유세. 서울에 아파트가 두 채면 제가 이 아파트 한 채 새로 산 걸 월세를 준다 해도 월세 대부분이 보유세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신에 해외 주식은 되게 깔끔합니다.
분류과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2%만 딱 내면 돼요. 이익금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22%만 딱 내면 추가적인 과세 전혀 없고 종합과세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보통 우리가 그 제가 하나의 계정으로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네. 뭐 나스닥이 됐든 다우에 됐든. 네. 근데 한 세 종목을 샀는데 한 종목은 뭐 마이너스가 나고 두 종목은 이익이 났어요. 네. 전체를 토탈해서 수익금의 네. 22%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익 난 부분의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만 22%를 내는 건가요? 연간 기준을 끊어요. 1년 단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그 세 개를 다 매도를 했다. 그래서 손실 확정, 이익 확정이 됐다면은 통산 계산을 합니다. 네, 그 계정 자체, 한 사람 자체에 대해서. 사람 자체에 대해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금은 안 나오는 거죠.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단지 이제 배당을 매년 주잖아요. 그 배당에 대해서만 15.4% 원천 징수하게 되는 거죠. 한국 예금이랑 똑같습니다. 배당금은. 그거는 일단 수익이 본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 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주식들이 좋은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제조 회사들보다 네. 플랫폼 회사가 오히려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책에서. 네, 이유가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제조회사가 이제 가전이잖아요. 예를 들면 가전은 뭐 냉장고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요것들이 이 회사들이 1등이 계속 바뀌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옛날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가전 정말 잘 만들고 지금도 한국에서 탑이잖아요.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유명하고 하지만 중국에도 샤오미, 메이디, 하이얼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아마 샤오미 이런 거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엄청 싸죠. 예. 체중계 이런 거 보면 비교가 안 되게 싸거든요. 중소형 가전, 뭐 LCD TV 이런 식으로 이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건비가 반영이 되면서 뭔가 계속 1등이 바뀌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데 뭔가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계속해서 1등을 갈 거냐. 결국 얘네도 어쩌면 베트남에 또 뺏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기업들은 1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은 일단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유명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그냥 계속 쓰는 건데 그게 무형의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 광고료로 이제 그 구글은 이익을 취하는 거지만 실제로 구글이 뭘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해야 되는 직원이나 이런 고정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뭘 만들어내야 되는 공장 같은 게 필요가 없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확장성. 이 확장성 옛날에는 그 10억 명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수가 10억 명인 그런 서비스가 아예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서비스가 10개도 넘어요. 뭐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것도 그렇고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뭐 이런 서비스들이 다 사용자 수가 기본 10억 명이거든요.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위챗이라고 이 그 메신저 예. 이 서비스 이런 것도 중국에서 요 10여 명이 쓰거든요. 네. 이런 서비스들의 확장성 예,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플랫폼 기업들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어느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도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게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마존 같은 이런 그 플랫폼 기업에서 워낙 물건들을 싸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플랫폼 기업의 아주 파워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플랫폼 기업들 이 종목의 2019년 수익률 이제 최근 동안 그 10년간의 수익률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나요? 지금 제가 책에서 소개한 주요 종목 8개 그 2019년 평균 수익률은 43%였어요. 높네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연히 2019년에만 높은 건가 해서 2019년 말 기준으로 제가 과거 10년을 이렇게 돌려봤더니 한 12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뭐 거의 1년에 100% 이상씩 올랐다는 평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초기 투자했을 때 이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서 약간 왜곡된 현상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글로벌 1등 플랫폼 기업들의 과거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네. 이제 그렇게 작았을 때는 그렇게 막 급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딱 수익률이 좋을 수 있잖아요. 뭐 5배, 10배 올라. 그렇죠. 근데 지금 저 엄청난 거대해졌잖아요. 뭐 네네. 몇 조 달러 하기도 하고 몇 천억 달러 하기도 하고. 네네. 이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과거 수익률보다는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대신에 다른 차이점은 이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의 초기 투자자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한 분들이에요. 이 초기에는 여기가 망할지 잘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다 감수한 분들이 그 큰 보상을 얻은 거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위험이 좀 많이 적어졌죠. 그렇죠. 지금 이 기업들은 예를 들어 2019년에 그 애플의 그 영업이익이 대충 77조 원 정도거든요. 77조. 한 개 기업이 77조 원의 이익이 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망할 리스크가 굉장히 적잖아요.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보상은 좀 적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업들에 왜 투자를 하냐? 좀 더 편안한 거죠. 작은 기업들보다. 지금 은행 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내렸단 말이에요. 단군 이래 저희가 기준금리가 1% 면을 내려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은행 예금금리가 기껏해야 아무리 많이 줘도 2%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019년 평균 수익률이 43%라고 해도 지금 투자를 해서 연 만약 10%만 기대가 된다고 해도 은행 예금에 5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글로벌 1등 기업들 지금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아주 큰 성장을 해온 그 기업들을 네.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 뭐 이런 내용도 책에 있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공지능 기억나시죠? 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이 이제 구글이죠. 네. 알파벳, 뭐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이 기업들이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좀 그 미래에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될 그런 좋은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그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 아까 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사용자 수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페이스북이 사용자 수가 25억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수가 77억 명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사용자가 25억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어디를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이걸 쓰게 되고 결국은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광고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특징이 시간이 간다고 해서 이탈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